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우리 시장 점검 한번 해보고요. 미증시가 빠졌잖아요. 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아주 이쁘게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시황소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고.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저도 쌍둥이 아빠예요. 네. 김 RH님 반갑습니다. 쌍둥이 엄마시라고 하니까 또 반갑네요. 자, 아무튼 시장 저축했던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주, 그죠? 다들 궁금해하실 관심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금요일 밤에, 자, 어떤 시황에 적중했느냐? 금요일 밤에도 제가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보세요. 그때 나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를 뒤집어서 보자. 뒤집어서 봤더니 차트가 너무 이쁘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되겠고, 처음 오늘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차트를 볼 수가 있구나, 하나 또 배워 나가시는 겁니다. 차트를요, 여러분들 HTS, 글쎄요, MTS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MTS에도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MTS, 그러니까 차트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상단에다가 종목명 보이시죠? HTS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거꾸로 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거꾸로 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보게 되면은 양봉은 음봉으로, 그죠? 음봉은 양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거꾸로 보기 색상 반전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걸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거꾸로 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에 양봉은 음봉으로, 음봉은 양봉으로 변신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보는 이유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냥 일반 정상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부분들이 차트를 뒤집으니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놓쳤던 것들도 딱 체크할 수 있고, 전 항상 뒤집어서도 많이 보거든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뒤집어 보는, 그러니까 일봉도 뒤집어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네, 월봉도 보시고, 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식을 잘하고 싶다라면은 다 보셔야 돼요. 분봉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분봉상 올라갈 때는 절대로 매수 안 합니다. 뭐 가끔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분봉상 올라갈 때는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만원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 1,300원이다. 그럼 추격 매수 시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네. 기다려라. 기다리면 대부분 다 눌린다. 근데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왠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매수를 안 하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안 잡힐 것 같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추격 매수를 해요. 그죠? 그랬다가 추격 매수하고 나면은 주가가 빠져. 그러면 후회하곤 하죠. 좀만 기다릴걸. 추격 매수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세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명심하시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 나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를 제가 설명하면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빠질 경우에 어디까지? 네, 나스닥은 13,000
400포인트 부근까지 딱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뭐 부근 뭐 찍을 수도 있고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살짝 깨질 수도 있고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미증시를 확인해 보니까 나스닥이 몇 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볼까요? 최애 저점이 13,465포인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13465. 제가 얼마? 13,400 본다고 했잖아. 400 부근.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2%까지는 열어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1.8% 빠진 거예요. 적중했죠? 제가 금요일날 밤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로방은 매수를 했단 말이야. 어떤 종목을? 하이브를 샀죠. 하이브. BTS의 하이브. 네. 오늘 먹었지. 많이 먹었죠, 오늘.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유로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미증시는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나스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1월 달에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물론 미국도 안 좋았지만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끔찍했었던 폭락장이 나왔었는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뭐냐면 작년이죠. 2021년도 작년부터 제가 나스닥과 코스닥 지수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은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좀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졌을 때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 여기 녹색은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의 하락률보다 우리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많이 빠졌을 때를 녹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빨간색은 뭐냐면 그냥 플러스 난 거. 왼쪽에는 나스닥이 빠졌을 때입니다. 나스닥이 빠졌을 때고,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 아닌 거, 그죠? 녹색은 우리 코스닥이 많이 빠진 거니까 녹색이 아닌 거는 뭐예요? 나스닥보다 우리 코스닥 종가가 덜 빠진 거죠. 덜 빠진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보세요. 1월달부터 여기죠. 1월달. 자, 나스닥이 1% 빠지고 3% 난리 났어요. 2% 급락일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네. 1월부터 2월까지 무려 9번의 마이너스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증시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녹색,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가 몇 번 있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월 초에는 나스닥보다 우리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아니면은 덜 빠지더라도 어쨌거나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몇 번. 근데, 최근에, 자, 1월 말부터입니다. 자, 1월 말부터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약간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빠졌어요. 우리는 2.7% 급등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스닥이 3.7% 빠졌어. 근데 우리 코스닥은 1.26% 올라갔죠. 물론 이거는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구정 연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구정 연휴 때문에 쉬었는데 미국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키 맞추기, 우리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뒤늦게 반영이 됐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치하고 보자고,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봅니다. 근데 그걸 빼더라도 지금 1월 말부터 2월까지 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조금 밀린 게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틀 연속 보시면 확실히 좋아졌죠. 그죠?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데 우리 코스닥이 버틴다? 1월달에 우리 증시 겪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에서 러시아 빼고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우리나라 증시예요.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 코스닥은 피를 토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랬거든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 코스닥 증시의 기초 체력이 정말 저질이다 라는 건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약간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 말이야. 언제 그랬었냐면 작년에 3월 달에 보세요. 이때도요. 2월 달에는 안 좋았어요. 나스닥도 급락이 나오고 코스닥도 같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3월 초부터죠. 3월 초부터 자, 나스닥 급락했는데 코스닥이 올라가요. 오히려 또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코스닥은 거의 안 빠져요. 또 급락했는데 거의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요. 지금처럼. 그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작년 3월 달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작년 3월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코스닥이 작년 3월에 나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더니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신고가가 나왔다. 그대로 쭉 올라갔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증시가 막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버티거나 아니면 올라가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야 이거 좋구나, 이거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어떤 지수 자체가 급락을 하고 있을 때에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잔다고 인사하러 왔네. 아들놈의 새끼는 오지도 않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근데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네. 잠시만요. 인자 인사 안 해? 아빠한테? 빨리 와. 딸내미는 인사를 잘하는데 아들은 인사를 안 해. 아들은 아들은 인사를 안 해. 이리 와. 인사를 왜 안 해 너? 뽀뽀하고 와. 뽀뽀. 근데 뽀뽀하면 나 아빠 같이 가. 아빠 일하고 있잖아. 안 돼. 뽀뽀하고 와. 빨리 가. 뽀뽀. 대장. 너 여기 마대 가서 바르고 자. 흉터 생기면 안 돼. 왜? 마대 가서 발라 빨리. 엄마. 바르고 자. 문 닫고. 자, 어디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3월 달에 어땠냐면 작년 3월에 이랬어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 나스닥 급락하고 반등 나왔다가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잘 봐요. 나스닥이 21선 밑으로 꺾인 상태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코스닥이 어땠냐면 이랬다고, 버텼다고. 보세요. 안 빠지잖아. 이때 나스닥은 밑으로 꺾였었거든. 그죠 여러분? 나스닥이 꺾였는데 코스닥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글로벌 증시에서 정말 가장 찌질하기로 유명했던 코스닥이 갑자기 이런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더라 그 말이야. 그러더니 결국에는 신고가가 나왔어요. 수익내기 진짜 좋은 구간이죠 요거. 그죠? 수익내기 좋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흐름이 물론 그때랑 똑같진 않지만 최근에 1월 말부터 약간 조금 비슷한 약간 냄새가 살짝 나요 지금. 네. 가능성이 살짝 보인단 말이야. 지금 이틀 연속 그런 흐름을 보인 것도 그렇고, 그죠? 최근에 이러는 게 좀 자주 관찰되잖아요. 나스닥은 빠졌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그래서 뭐 내일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좋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도 맞췄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빠지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아침에 장시작 전이죠. 오늘 8시 30분 8시 32분에 장시작하기 전에
무력화 톡방에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전쟁 우려 vs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3월 금리 인상 리오프닝 기대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다들 주말 동안에 겁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워낙에 뭐 여기저기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긴장감 다들 너무 무섭게 만들었어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메신저를 통해서도 뭐 전쟁이 임박했다,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뉴스를 계속 내보냈어요. 사망자가 나왔다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팩트만 가지고 체크를 딱 해드렸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참고로 오늘 밤 미증시 휴장입니다. 네. 자,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계속 그 뉴스가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은요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주장을 했어요. 바이든이 왜 그랬을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지지율이 실제로요 바이든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바이든이 지금 세간의 이목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려서 약간 지지율의 상승을 꾀한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 옛날부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살았던 나라잖아요, 예전에. 그죠? 예. 막 돈 많이 벌었죠. 무기 팔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나게 되면 러시아 견제하면서 무기도 팔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서방 그런 미국을 포함한 그런 나라들이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에 배치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드가 있잖아요. 사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이 되게 열받았었잖아. 관계가 악화됐었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가 견제를 했던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팔면 좋으니까 계속 얘네 싸움 붙이는 입장?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계속 공격을 뭐 지난번에는 2월 16일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날짜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일 내로 침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죠. 근데 또 수일 내로 침공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다. 근데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 말이 틀려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예. 왜냐면 바이든이 그렇게 경고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 경고를 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기가 경고함으로써 러시아가 그날 침공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의 한 방법 중에 하나죠. 바이든의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계획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이든이 말한 날짜에 침공하면은 바이든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야, 역시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바이든 말이 맞았구나. 바이든이 말했던 대로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네. 이렇게 되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절대로 제가 푸틴이어도 바이든이 말한 16일 날에 절대 공격 안 한다. 이게 바이든이 노렸던 것이겠죠, 아마도. 그죠, 여러분? 네. 최근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고 그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이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었고요. 예, 우크라이나의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뭐 사망자도 한 2명인가요? 발생했다고 했었었죠, 그죠? 네,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얘네가 얽혀 있는데 그 누구도 사실상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지. 하지만 딱 한 가지 정확한 확실한 것은 뭐냐면 관련 국가들 모두 평화롭게 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도 대화를 바란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죠. 네. 자, 그리고 23일 또는 24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과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일단은 대화를 하자. 우리 대화로 풀자. 그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예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려 왔었어요. 북한 있잖아.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고 하면은 급락하고. 맞죠? 실제로 예전에 사상자가 발생했었던 천안함 사태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급락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매수 기회였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례 분석해드렸던 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시황 브리핑에다가 여기 시황 및 투자 전략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 사례 분석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은 과거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관련 이슈들 제가 다 날짜별로, 이슈별로, 그리고 그때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사례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죠.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본격 교전 이슈라든지 특정 이슈가 벌어진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돈바스에서 일어난 교전들은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14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걔네들은 내전이 이어져 왔었고요. 네. 했기 때문에 돌발악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 네. 근데 마치 뉴스에서는 원래 좀 그렇잖아요. 뉴스에서는 그 제목을 자극적으로 안 그래도 다들 전쟁이 일어날까 다들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사상자 발생했다 하면서 마치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네, 그렇게 막 뉴스들을 막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주말 동안에 보면서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했다. 유럽도 걔네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뒤늦게는 미국도 어떻게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세계대전. 말이 안 되거든.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됐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비용 증가 이슈가 분명히 맞물리게 되고 그것은 곧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도 실적 둔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경제가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증시는 급락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까지 경제 침체가 되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씀 뒤에 왔었었고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말도 안 되죠. 네. 또라이 트럼프라 하더라도 여기서 전쟁을 쉽게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위협만 하다가 물러나는 대화로 해결하는 그게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긴장은 했었지만은 결국 답은 나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세간의 이목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집중시키는 것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국제유가,
가스 등 이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FED가 사실은 그래요. 페드가 금리를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페드가 뭐라 그랬냐면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 이건 좀 시간 지나면 잡힐 거다. 계속 그렇게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터졌잖아. 안 잡혔잖아. 그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까지 가버렸잖아. 안 잡혔잖아요. 결국 걔 거짓말 했던 거라고. 그죠? 거짓말이죠.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랬던 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서 페드 말을 무조건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또 바이든이 욕도 많이 먹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바이든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야 러시아가 이제 침공할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침공을 못하는 거지. 그잖아요. 침공해버리면 바이든 말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침공 안 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지난 그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의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기존에 3월달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50bp, 그러니까 50bp라는 것은 50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금리는요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이제 제로 금리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0에서 0.25%예요. 이게 제로 금리예요. 여기서 25bp를 올린다라는 것은 0.25에서 0.5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야. 여기서 한 번 더 25bp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5에서 0.75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은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적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5bp씩 올려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3월 달에 50bp를 올려야 된다. 라는 그런 시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도표 어떤 확률을 봤을 때 90%였다. 90%.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이렇게 급하게 올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금리를 한 번에 2단계나 올린단 말이야? 그랬는데 의사로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 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50bp가 아니라 25bp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월달에 50bp는 아니겠구나. 시장이 살짝 좀 이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전쟁은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살짝 겁만 줬다가 빼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전쟁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사실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요 최근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떨어진 것도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 개파락이 뭐예요? 초보분들 많으시죠? 전일 종가 대비, 종가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딱 끝났던 가격이에요. 전일 종가 대비 낮게 출발하는 것을 갭 하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일 종가 대비 높게 출발하는 것을 갭 상승이라고 하겠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것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사실 전쟁 발발 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제가 가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극히 낮다고 판단한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확실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건 간에 증시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는 점이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은 크게 한번 빠졌다가요 확 올라오고요. 왜?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겪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겪었거든. 네. 과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도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 안 일어나는데 다행이다 하면서
야 평화적으로 해결한데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에 올랐던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는 다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무조건 올라온다. 자, 코스닥의 1차 지지 맥점은 제가 863포인트 부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코스닥의 최저점 얼마였습니까? 865포인트죠. 그죠? 거의 맞췄죠 이것도. 네. 제가 미국 증시도 빠질 거라 맞췄는데 미증시도 제가 마이너스 2% 정도 열어놓고 보자 그랬는데 마이너스 1.8% 빠졌고요. 코스닥도 제가 마이너스 2%까지 열어놔라 그랬는데 오늘 마이너스 1.8%까지 빠졌어요. 코스닥도 적중했죠, 그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지받는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빠진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격대에서의 손절매는 전혀 실익이 없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과 리오프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간다라면 1, 2주 전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됐다? 지수가 오히려 플러스가 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또 시황이 적중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꾸준히 제 방송을 성취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황이 좀 연달아서 계속 맞추고 있죠? 그죠? 계속 맞추잖아요. 미국 증시가 빠질 거다. 미증시 하락도 맞추고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도 맞추고 있고요 지금. 예. 장난 아니죠? 지수를 알면서 매매해야 돼요. 왜냐면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지수가 급락을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빠져버린단 말이지. 그죠?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이 2월 21일이죠. 보스피가 저는 매일 요거를 기록을 하거든요. 몇 퍼센트가 올라가고 몇 퍼센트가 하락을 하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비율이 44% 정도,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 기준으로.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그나마. 아침에는 하락 종목 비율이 80%가 넘었어요. 아침에는. 왜? 마이너스 2% 빠졌으니까, 아침부터. 그렇잖아요. 진짜 심하게 빠졌을 때는, 여러분, 28일인가요? 언제였었지? 28일이었나? 아, 이때 보세요, 여러분들. 2월 14일날. 네. 2월 14일 보시면 어때요? 지수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2.8% 빠졌을 텐데 하락 종목 비율이 90%. 즉 10개 사면 9개 빠진다는 소리야.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 잘 들으세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아셨죠?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차트도 너무 이쁘고 수급도 좋고 중장기적인 전망도 상당히 좋은데 지수가 이렇게 떡락을 해버리면은 당할 장사가 없다. 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는 거죠. 1월달에 폭락장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오늘 장이 아침에 낮게 출발했지만은 그나마 반등이 나와서 44% 정도가 됐다. 자, 수급을 점검을 해볼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뭐였어요? 코스닥 수급에서 뭘 봐라? 연기금을 봐라. 왜? 연기금의 수급이 3일 이상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게 이날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날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죠. 그때 야간 그때도 침투훈련 방송을 하면서 코스닥 연기금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 매우 긍정적이다. 제가 매우를 2번이나 썼어. 상승 추세 유지 시그널 중 하나다. 라고 제가 명시를 해드렸죠. 방송도 그렇게 진행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네, 5일째. 여러분, 오늘 5일째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기금이라는 주체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얘네들이 섣불리 매수를 안 해요. 섣불리.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행동대장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은 보스다, 보스. 얘는 보스격이고요. 금융투자가 약간 행동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얘는 먼저 조금 이제 지수가 뭐 바닥을 찍었건 안 찍었건 상관없이 좀 먼저 좀 들이대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연기금은
천천히 관망하다가 이따다 싶을 때 그때부터 연달아 꾸준하게 들어와요. 금융투자는 단타 성격이 강하고 연기금이 약간 스윙, 좀 가져가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확실히 연기금이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어때요? 시장 흐름이 좋아지죠. 잘 버티잖아요. 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건 오늘까지도 5일째 순매수가 들어왔다. 자, 반대로 만약에 연기금이 3일 연속 매도를 한다. 이건 안 좋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지수도 같이 올라갔는데 연기금이 3일 연속 매도를 한다. 그때는 여러분들 혹시 지수 고점 아니까 이걸 반드시 의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3일 연속 매수가 나온다? 이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가 휴장이에요. 그죠? 휴장이라서 이런 날은요, 우리 증시가 오를 확률이 70%가 이상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밤에 미증시가 휴장이다. 그러면 그날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미증시가 안 열리니까 급락에 대한 우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네.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수가 급락 나왔을 때도 제가 진바닥이니까 진짜 바닥이니까 사라. 여기서 털리면 안 된다. 손절매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무조건 매수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강조를 드린 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황 적중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스닥이 무한정 오르진 않을 텐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맥점 잘 잡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맥점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딱 거기서 밀리던지 하지 않습니까? 지지를 받던지. 지난번에도 왜 우리 코스닥 지수가 1차 반등에 나올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1차 맥점이 915였어요. 2차 맥점이 938이었거든요. 1차 915. 근데 역시나 915 딱 찍고 빠져버렸죠. 그죠? 제가 지수 오를 때에 매도하지 않으면 피똥 싼다고, 피똥 쌀 수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게 이날입니다. 다음날부터 주가가 쫙 급락을 했어요. 엄청 빠졌지. 그리고 제가 다시 바닥이다 사라 그러고 또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스닥 지수의 저항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집중합니다. 자, 첫 번째는 898포인트 보고 있어요, 지금. 대략. 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 관점. 궁극적으로는 저는 지금 전고점까지 보거든요. 당연히 913 언저리 915, 913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급등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래서 올라간 중간중간 지점에 이러한 저항대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를 저는 897에서 898 정도를 보고 있고, 한 번에 뚫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 번 두드렸다가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알 수 없고, 확실한 거는 일단 1차 저항대는 897에서 898포인트 부근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저항대가 911, 912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전고점인 915까지가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지. 여기죠, 여기. 지난번에 급락 나오기 전에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조심해라. 주가가 올라왔다. 자,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올라왔다. 914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내일 급등이 나와가지고 914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 1번,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 2번. 여러분, 전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가가 915까지 한 번 올라갔다. 그럼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매수해야 된다 1번, 매도해야 된다 2번 눌러보세요.
후회 안 해? 아 진짜 매도예요? 정말? 다 매도야? 다 2번이에요? 너무 야간데. 진짜 2번이야?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다. 그렇죠. 무조건 매도하세요. 네. 이건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시황 설명드릴 때 항상 자신 있었지만은 한 번에 올라갔다? 무조건 매도해. 무조건. 네. 대표님 그랬다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어떡해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오더라도요, 잠깐 올라갔다 빠져요. 빠질 확률 95% 이상이에요. 올라가더라도 빠졌다고 올라가지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매도하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 손해가 아니에요. 예. 매도를 하고 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다가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안정될 때에 지수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거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 돼요. 이해되시죠? 확실한 거는 여기서는 매수하면은 진짜 혼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할 자리 아니야. 매수는 지금 하는 거지. 매수는 지금 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회 주고 있잖아. 제가 지난주에도 미증시 때문에 개파라 출발했었고, 오늘도 아침에 미증시 때문에 개파라 출발했었고,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럴 때 사는 거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아주는 거고. 이해되시죠? 우리 증시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스윙 투자라 함은 안 팔고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중장기로. 근데 그런 투자법은 우리나라 증시에, 특히나 코스닥 투자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셨죠? 롱텀으로 보는 투자는요, 미국 증시가 좋죠. 롱텀은. 나는 2년 3년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대표님 2년 3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면은 미국 증시 2, 3년 이상 봅니다. 그런 거라면 정말 미국 증시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왠지 아세요? 2013년도에요 2013년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요. 2013년도에 그때의 우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대략 230조 정도 됐었어요. 230조에서 240조 사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때. 근데 얘가 그 당시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전체가 순위가 몇이었냐면 약 12위인가 13위인가 됐을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이게 2013년도입니다. 자, 삼성전자 적어드릴게요. 2013년 삼성전자 시총 230에서 240조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13위, 4위의 랭크. 근데 그때는요, 그때에 얘보다 시총이 낮았던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동기간, 네. 구글은 229조의 시총이, 순위가 15위였습니다. 15위. 여러분. 자, 아마존 시총 160조. 페이스북 140조.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022년도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얼마 전까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니? 보자. 440조죠. 443조네요, 지금. 삼성전자는 시총.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네. 2022년 삼성전자 시총 430조? 443조. 3조입니다. 그러면은 구글은 몇이냐? 구글은 몇 조냐? 놀라지 마십시오. 2280조입니다. 구글. 아마존 1920조예요. 테슬라는 1000조 넘죠? 1000조 이상.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 나쁜 기업이 아니죠. 인류 기업이죠. 근데 시총이 더블이 안 났어요 지금. 근데 어때요? 구글이라든지 예전에 229조였었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애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700조 되나요? 얼마 전에 급락해가지고 페이스북도 한 700조 되나 지금? 600조인가 700조인가 모르겠다. 근데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롱텀으로 중장기로 투자하시려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을 해라. 뭐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성장성이 담보된 멀리 내다봤을 때야 이 업종은 이 기업은 정말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어떤 경제적 혜자를 지닌 그런 기업들은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절대로 스윙으로 가져가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정치는 뭐다? 무조건 단기 매매, 예, 그리고 단타 이런 매매가 판을 치는 그런 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3%에서 한 5% 수익이 났어. 아 좋다고 안 팔았다가 다음날 수익 다 토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꼭 이 점 꼭 명심하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난 단기 매매 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대응이다 주식은 무조건 대응이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특공개미 무료카톡방에 꼭 입장하세요.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시황도 분석을 해드리고 종목들도 케어해드리니까 종목들도 추천해드리고 리딩 해드리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저항대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피 저항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 저항대. 코스피는 저항대가 어디냐? 참고로 코스피도 참 너무 이쁘게 잘 마감을 했어요. 아 너무 이뻐요 지금 코스피도. 네, 아주 마음에 들어. 차트가 깔끔하더라고.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2차 저항대를 미리 잡아드리면 마찬가지 똑같아요. 정고점이에요. 코스피도 코스닥 제가 정고점 915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2780포인트쯤 되겠죠. 2780에서 2790포인트 부근 올라가면 일단은 줄이시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이면 당연히 파시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다 라고 해도 일단은 최소 반 이상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왜냐?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 물론 여러분들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갔을 때에 수급 흐름과 또 그때 나스닥 지수의 흐름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 전략은 올라갔을 때 무조건 주식 비중 줄인다. 그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잡고 가자고. 알겠죠, 여러분? 네, 잡고 갑시다. 단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증시 흐름이 좋은 게 뭐냐면 저점을 높였어요. 그죠? 어쨌거나 저점을 높였단 말이에요. 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닥을 찍었을 때의 기본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 자,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뭐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바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싸다. 싼 게 최고의 호재예요. 잡주건 우량주건 상관없이 싼 거, 많이 빠져서 바닥을 찍어서 싼 거, 그게 가장 최고의 호재거든. 근데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 초보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렸었죠. 바닥이다 아니다는 뭘로 판단하라? 일단은 최소 첫 번째 조건, 저점이 높아지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라.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큰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포, 소위 말하는 주포, 세력, 큰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어떤 종목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인데 급락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의 어떤 내부 호재를 알고 있어요. 호재를 알고 있어. 그래서 근데 알고 있는데 큰 손들이 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주체들이 특정 주체만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 주식이 좋다라는 것을 아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다 노리고 있었을 거야. 왜? 지수가 지수로 인해서 억울하게 급락을 한 상태라 돈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조만간 사야지 다들 노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종목이 처음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어. 근데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이 호재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종목이 좋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분명히 먼저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누가 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야 누가 먼저 들어오네? 안 되는데? 나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다렸는데 누가 먼저 사네? 안 되겠다. 나도 사야지. 이렇게 계속 매수세가 몰리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잘 들어요. 이게 안 좋은 내용이 있어요. 뭔가 좀 악재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반등은 처음에 나왔어. 누군가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점에서 살려고 막 받쳐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옳다쿠나 하면서 이 악재를 알고 있는 투자들이 막 던지겠죠. 그죠? 누가 매수만 하면 그냥 막 던져버리겠지. 그쵸, 여러분들? 매도세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점을 높이고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야 반등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서 매수를 막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구마구 던질 거란 말이야. 큰 손들은. 그럼 어떻게 돼? 저점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다. 어떤 좋은 내용이 있다. 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하면은 저점을 높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알겠죠? 이걸 여러분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걸 꼭 명심하고 가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저점을 우리 유료연인들께는 뭐 자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어떤 맥점, 이 지지선이라고 칩시다. 지지선.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 갑자기 깨졌다? 깨졌어. 제가 저점을 높이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저점이 깨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저점이 깨졌을 때입니다. 저점이 깨졌을 때에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며칠 봐야 돼요. 이거 깨진 것만 가지고서 보기는 좀 힘들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분명히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 좋은 걸 아는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싸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투매가 나오면 아싸 땡큐 하면서 받쳐놓는다고. 깔아놓고 매수하죠. 깔사. 깔아놓고 산다고 해서 깔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투매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보통 개미들이 던져요. 손절만 한단 말이야. 그럼 그는 땡큐하고 받아먹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때요? 저점에서 싸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가는 많이 빠지나 안 빠진다? 많이 안 빠진다. 전저점 부근에서 많이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저점 깨졌을 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체크해라? 저점 대비 덜 빠지는가? 많이 안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많이 빠져버리면은 받치는 애들이 없었던 걸로 간주. 알겠죠? 빠졌다가 금방 반등이 나오는 애들은 뭐예요? 이 종목들을 노리는 대기 매수자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요, 심리게임이에요. 그쵸?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저점 깨지니까 던져버렸어. 근데 누군가는 이 종목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어때요? 저점 깨졌을 때, 야, 땡큐 하면서 서로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점이 깨졌다가 빠른 반등을 해준 종목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저점이 깨지고 나서 자, 깨지고 나서 다른 애들은 훅 올라오는데 어떤 종목들은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옆으로 기어. 세워라 내워라. 이건 뭐예요? 이 종목이 매력이 없다라는 소리야. 오히려 2차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안 좋은 종목으로 봐야 돼요. 단
전저점 부근에서 깨지고 나서 옆으로 가는데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좋아요.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좋다라기보다는 돌파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요건 애들은. 근데 일정 부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죠? 저점을 많이 이탈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간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 종목이 매력적이었다라면은 이미 큰 손들이 서로서로 막 저점에서 물량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주가가 금방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이거 메리트가 없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볼게요. 1번 눌러보세요. 주식의 원리, 지수가 저점 깨졌을 때, 주가가 저점 깨졌을 때의 원리를 설명을 드려봤는데 쉽죠? 어렵지 않죠?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좀 물 한잔 마실게요.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요.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좀 더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주식을. 물론 주식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우면 다 돈 벌죠. 어려운데 그럴수록 더 쉽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예. 주식은 정말 심리게임이거든요. 심리게임. 때로는 여러분이 주포, 큰손이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초보게임 입장에서도 차트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자, 아무튼 코스피 저항 때도 말씀드려봤고요. 전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전고점 부분까지 오르면 일단은 무조건 비중 줄이고 보자. 네. 비중 안 줄이면 엎드려. 비중 안 줄이면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얼차려 받는 거야. 코스닥 코스피 무조건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무조건 비중을 줄이고 보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월요일이죠. 잘하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하면. 제가 좀 강조를 좀 할게요. 이거는. 네. 정고점 부까지 오르면 일단은 무조건 비중 줄이고 보자. 수익 손실 관계없이. 수익 손실 관계없이. 네. 수익인 종목들은 당연히 다 파셔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여라.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네. 어떤 게 어려웠어요? 우리 저기 튤립님, 네. 어떤 게 어려우세요? 처음부터 쉬울 순 없어요. 처음에다 어렵지 뭐. 처음 듣는 얘기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반복해서 청취하셔야 되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입장을 하셔야 돼. 그쵸? 꽃도야지니 당연하지.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면 계속 홀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지수가 더 올라오면은 아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렸건 수익이건 간에. 근데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수익이 줄어들고 다시 손실은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아 그때 매도를 할 걸 하면서 다들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1부 강의 여기서 마칠까요? 1부 강의 여기서 마치고 우리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녹화 여기서 끝내고 다시 이제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